안녕하세요. 풀어쓰는 경제입니다. 한국이 만든 원자로 설계도가 최근 정부 심사대에 올라갔습니다. 10년 안에 가동하겠다는 목표예요. 그런데 같은 기술 분야에서 한국은 세계 1등이 아닙니다. 10등이에요. 그런데도 정부는 6년간 약 4천억 원을 투입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전 세계에서는 빌 게이츠도, 샘 올트먼도, 아마존도 이 기술에 줄을 섰습니다. 도대체 SMR이 뭐길래 이렇게 뜨거운 관심을 받을까요? 차분히 풀어드릴게요. 오늘 영상에서는 SMR이 정확히 뭔지, 기존 원전과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한국이 정말 이걸 잘하는 게 맞는지 객관적으로 따져보겠습니다. 먼저 이름부터 풀어볼게요. 사실 이 이름 세 글자만 풀어도 이 기술의 본질이 절반은 보입니다. SMR은 영어로 Small Modular Reactor, 작은 모듈식 원자로라는 뜻입니다. S는 스몰의 S, 작다는 뜻이죠. 국제 원자력 기구 IAEA는 SMR을 모듈 하나당 전기 출력 300메가와트 이하인 원자로로 정의합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대형 원전은 1000메가와트에서 1600메가와트 수준이니까 대략 3분의 1 이하 크기예요. M은 모듈러의 M, 모듈식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기존 원전은 부지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만듭니다. 그래서 한 기 짓는데 보통 10년 안팎이 걸리죠. 반면 SMR은 공장에서 주요 부품을 미리 제작한 다음 트럭이나 배로 부지까지 운반해 조립합니다. 자동차 공장에서 차를 찍어내듯 원자로도 그렇게 만들겠다는 발상이에요. R은 리액터의 R, 결국 원자로입니다. 핵분열로 열을 만들고 그 열로 물을 끓여 증기를 만들고 증기로 터빈을 돌려 전기를 만드는 기본 원리는 기존 원전과 같습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약 70종이 넘는 SMR 설계가 개발 중입니다. IAEA의 2024년 카탈로그 기준이에요. 그런데 SMR은 단순히 작은 원전이 아닙니다. 구조 자체가 다릅니다. 기존 원전과 SMR의 가장 중요한 차이를 하나만 꼽으라면 굵은 배관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좀 더 풀어드릴게요. 기존 대형 원전은 원자로, 증기발생기, 가압기, 냉각제 펌프가 각각 따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굵은 배관으로 연결하죠. 문제는 이 배관입니다. 만약 이 굵은 배관이 파단되면 냉각수가 한꺼번에 빠져나가는 사고가 발생해요. 우리가 영화나 뉴스에서 본 원전 사고의 한 유형이 바로 이거예요. SMR은 이걸 어떻게 해결했냐면 아예 원자로, 증기발생기, 가압기를 모두 한 통 안에 집어넣었습니다. 이걸 일체형 구조라고 부릅니다. 한 통 안에 다 들어있으니까 통 사이를 잇는 굵은 배관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배관이 터지는 사고도 원천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겁니다. 5가지 차이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출력은 1000메가와트 이상에서 300메가와트 이하로 작아졌습니다. 둘째, 건설 방식이 부지 주문 제작에서 공장 제작과 현장 조립으로 바뀌었습니다. 셋째, 구조가 분리형에서 일체형으로 바뀌었습니다. 넷째, 안전계통이 펌프와 전원이 필요한 능동형에서 자연 법칙으로 작동하는 피동형으로 바뀌었습니다. 다섯째, 연료 교체 주기가 1에서 2년에서 3에서 7년으로 늘어났습니다. 구조가 다르다는 건 사고 시나리오 자체가 다르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부분은 우리가 기억하는 후쿠시마 사고와 직접 연결됩니다. 2011년 후쿠시마에서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짧게 짚고 갈게요. 지진 해일이 원전을 덮쳤고 비상 디젤 발전기가 침수됐습니다. 전기가 끊겼고 냉각 펌프가 멈췄어요. 펌프가 멈추니까 노심을 시킬 방법이 없었고 결국 노심이 녹아내렸습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펌프를 돌릴 전기가 사라지면 기존 원전은 시킬 방법이 없다는 것. SMR은 이 문제를 다른 방식으로 풉니다. 피동 안전계통이라는 개념인데요. 풀어 말하면 외부 전원이 없어도 펌프가 멈춰도 사람이 개입하지 않아도 자연 법칙만으로 원자로가 식어가는 시스템입니다. 원리는 의외로 단순해요. 가열된 물은 위로 올라가고 식은 물은 아래로 내려옵니다. 이 자연 대류만으로 노심을 식히는 거예요.
펌프가 필요 없습니다. 전기가 필요 없습니다. 한국이 개발 중인 ISMR의 안전 목표 수치를 보면 노심 손상 빈도를 모듈당 10억분의 1 수준으로 낮추는 걸 목표로 합니다. 사업단 공식 자료 기준이에요. 기존 3세대 원전이 100만 분의 1에서 1000만 분의 1 수준이니까 대략 100배에서 1000배 더 낮은 확률입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양 극단의 주장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게 이 채널의 약속이니까요. SMR의 안전성과 폐기물 문제를 둘러싸고 학계가 두 진영으로 갈라져 있습니다. 2022년 미국 스탠퍼드 대학교와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교 연구진이 미국 국립과학원 회보 PNAS에 논문을 냈습니다. 결론은 이거였어요. SMR은 동일한 전력을 생산할 때 핵 폐기물을 기존 원전보다 2배에서 30배까지 더 많이 만들 수 있다. 이유는 원자로가 작을수록 중성자가 외부로 더 많이 새어나가고 그게 주변 구조재를 더 많이 방사화시키기 때문이라는 분석이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해 미국 아르곤 국립연구소와 아이다호 국립연구소는 반대 결론을 냈습니다. SMR 폐기물 관리 부담은 기존 경수로와 대체로 비슷한 수준에서 처리 가능하다는 거였어요. 국내에서도 비슷한 논쟁이 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일체형 구조가 오히려 경납 용기를 작게 만들어 방사선 누출 위험을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고요. 한국원자력학회는 출력이 작으니 잔열도 적고 피통안전 계통이 그걸 처리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고 반박했습니다. 저희가 시청자분들께 드릴 수 있는 정직한 답은 이겁니다. SMR은 어떤 위험은 줄이고 어떤 위험은 새로 만들어내는 기술입니다. 그게 어떻게 균형을 이루는지는 첫 호기가 실제로 가동되고 데이터가 쌓이기 전까지는 학계도 결론을 못 내고 있어요. 자, 그럼 한국으로 들어가 볼게요. 최근 한국이 만든 원자로 설계도가 정부 심사대에 정식으로 올라갔습니다. 한국이 개발 중인 노형의 이름은 ISMR입니다. 영어로 Innovative SMR, 우리말로는 혁신형 소형 모듈 원자로예요. 사양을 보면 모듈 한 기당 전기 출력 170MW, 이걸 4기 묶어서 한 발전소에 총 680MW를 공급하는 구조입니다. 한국 고유 기술이 3가지 있는데 이게 의미가 있어요. 첫째, 무붕산 운전입니다. 기존 가압경수로는 출력을 조절하기 위해 냉각수에 붕산을 섞어 썼습니다. 그런데 붕산은 산성이라 부품을 부식시키고 폐기물도 늘립니다. ISMR은 이 붕산 자체를 안 씁니다. 제어봉 기술이 발전해서 가능해진 거예요. 둘째, 내장형 제어봉 구동장치, 영어 약자로 IVCDM입니다. 제어봉을 움직이는 장치를 원자로 용기 안쪽에 넣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하면 제어봉이 빠져나가는 사고가 구조적으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셋째, 헬리컬 코일 증기 발생기와 캔드 모터, 냉각제 펌프인데 이건 일체형 구조를 가능하게 한 핵심 부품들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 기술들이 미국 웨스팅하우스 같은 외국 기업과 특허 분쟁이 없는 한국 독자 기술이라는 점입니다. 사업 규모도 보겠습니다. 2023년부터 2028년까지 6년간 총 4천억 원을 투입하고 한수원, 한국전력기술, 두산에너빌리티 등 44개 기관과 기업이 참여하고 있어요. 그리고 가장 따끈한 일정 정보 정리해 드릴게요. 2026년 2월 12일 SMR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같은 달 27일 ISMR 사업단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표준 설계인가 신청을 정식 접수했어요. 그리고 3월 4일에 원안위가 본격적인 심사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목표는 2028년 표준 설계인가 취득, 2034년부터 2035년 사이 첫 1호기 가동입니다. 정부의 제11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공식 반영된 일정이에요. 부지로는 부산 기장군과 경북 경주시가 공식 유치 신청을 했고요. 그런데 이 일정을 글로벌 경쟁자들과 나란히 놓고 보면 그림이 또 달라집니다. 올해 상반기 안에 세계 최초 상업용 육상 SMR이 가동을 시작합니다. 한국이 아니에요. 중국입니다. 중국 국유 원자력 기업 CNNC가 만든 링룽-1
다른 이름으로 ACP-100입니다. 출력은 125MW. 2021년 7월 첫 콘크리트를 타설했고 작년 10월에 냉시험을 마쳤어요. 2026년 상반기에 상업운전 시작 예정입니다. 약 58개월, 그러니까 약 5년 정도 만에 짓는 거예요. 미국은 어떨까요? 한때 가장 앞서 있던 뉴스케일은 2023년 아이다호 프로젝트가 비용 문제로 취소되면서 주춤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12월 듀크 에너지라는 미국 대형 전력회사가 노스캐롤라이나 부지에 뉴스케일 기술을 도입하겠다고 공식 신청서를 냈어요. 빌 게이츠가 자비로 투자한 테라파워는 2024년 와이오밍에서 착공했고 2030년 가동이 목표입니다. 캐나다도 2025년 4월에 BWRX300 일명 BRX300 모델 건설 허가를 받았고 2029년 가동을 노립니다. 이 흐름에서 한국의 정확한 위치는 작년에 OECD 산하 원자력기구 NEA가 발표한 평가에서 확인됩니다. 평가 기준은 인허가, 부지, 자금 조달, 공급망, 산업 참여, 해결료 확보 이렇게 6가지예요. 전 세계 74개 SMR 노형 중에서 한국 ISMR은 22점으로 10위, 한국의 또 다른 노형인 스마트백은 19점으로 13위였습니다. 이걸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1등이 아닙니다. 그러나 10위 안에는 들었습니다. 한국은 추격자 그룹의 상위권에 있다. 이게 정확한 표현일 겁니다. 그런데 진짜 흥미로운 건 이 기술에 누가 돈을 넣고 있냐는 겁니다. SMR 이야기에서 가장 자주 빠지는 부분이 있어요. 왜 갑자기 실리콘밸리가 원자력에 줄을 서기 시작했냐는 겁니다. 답은 한 단어, 인공지능입니다. 미국 전력연구원 EPRI의 2024년 보고서에 따르면 챗GPT에 질문 하나를 던졌을 때 들어가는 전력은 구글 검색 한 번보다 약 10배 수준입니다. 다른 연구에서는 이 수치가 과장됐다는 반박도 있어요. 다만 분명한 건 인공지능 서비스가 기존 인터넷 서비스보다 전력을 훨씬 많이 쓴다는 방향성 자체는 일치합니다. 데이터 센터 한 곳이 도시 하나만큼의 전기를 쓰는 시대가 오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건 먼 미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국에서도 이미 시작됐어요. 산업통상자원부 자료에 따르면 작년에 수도권에서 들어온 데이터 센터 전력 신청 195건 중에서 통과된 건 단 4건이었습니다. 2.1%입니다. 평촌, 김포, 용인 같은 데이터 센터 밀집 지역은 이미 전력 공급에 적색 신호가 들어와 있고 신규 전력 신청은 3년에서 5년이 걸린다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 전기는 24시간, 365일 끊김없이 공급돼야 합니다. 인공지능 학습은 멈추면 안 되니까요. 태양광이나 풍력은 청정하지만 해가 안 뜨거나 바람이 안 불면 출력이 떨어집니다. 그렇다고 대형 원전을 새로 짓자니 건설에 10년이 넘게 걸려요. 인공지능 경쟁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10년 뒤 전기는 너무 늦은 거죠. 그래서 빅테크들이 SMR에 줄을 선 겁니다. 빌 게이츠는 본인이 창업한 테라파워에 대규모 자비를 투자했어요. 샘 올트먼은 오클로라는 SMR 기업의 이사회 의장입니다. 아마존은 엑스에너지에 투자했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자체적으로 원자력 전문가를 채용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한국 입장에서 흥미로운 게 있습니다. 우리가 자체 노형 ISMR로는 10등인데 국내 기업들은 이미 미국 상위권 노형에 자리를 잡아두고 있어요. 대표적인 두 곳만 짚어드리면 SK그룹은 2022년 빌 게이츠의 테라파워에 약 2억 5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천억 원이 넘는 자금을 선제적으로 투자해서 선도 투자자 지위를 확보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미국 뉴스케일에 약 1억 달러를 투자하고 주기기 공급 계약까지 따냈어요. 그 외 삼성물산, HD현대, DLENC 같은 대기업들도 다른 미국 SMR 기업들과 협력 관계를 맺어두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한국은 자체 노형으로도 개발 중이고 동시에 해외 상위 노형에도 투자해 두었습니다. 어느 쪽이 시장을 가져가든 한국 기업이 들어가 있는 그림이에요. 양다리 전략이라고 부를 수 있겠죠. 오늘 내용을 한 줄로 정리하겠습니다. SMR은 더 작고 더 안전하게 설계됐고 공장에서 만들 수 있는 차세대 원자로입니다. 한국은 자체 노형으로는 세계 10위지만 해외 상위 노형에도 투자해 양다리를 걸치고 있고 최근 자체 노형의 첫 관문 심사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일상에 어떤 의미인지 짧게 짚고 마무리할게요. 투자 시점에서 보면 ISMR 사업단에 참여한 44개 기업과 해외 SMR에 투자한 SK,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기업들이 모두 관련됩니다. 거주 시점에서 보면 이르면 2034년에서 35년 사이에 부산 기장이나 경북 경주에 첫 1호기가 들어설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사회 시점에서 보면 인공지능 시대의 전력 문제는 결국 우리 전기요금과 산업 경쟁력으로 돌아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이 남아요. 인공지능이 그렇게 많은 전기를 쓴다면 한국은 그 전기를 어디서 가져올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게 우리 전기요금과 일자리에 어떤 의미일지 다음 영상에서 차분히 풀어드릴게요. 구독, 알림 설정해 두시면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풀어쓰는 경제였습니다. 감사합니다.